두려움이 사라진 순간, 죽음을 이해하면 달라지는 것들. 철학자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은 말문이 막힙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고 상실이고 미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달랐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앞두고도 담담했고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우리와 무관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죽음을 상기하며 살았고 하이데거는 죽음을 자각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던 걸까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평등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자도 평범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공포에 떨고 어떤 이는 회피하고 어떤 이는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철학자들이 죽음 앞에서 보인 태도는 초월적 깨달음이나 종교적 확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사유했습니다. 죽음을 직시했고 질문했고 해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려움의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사유의 과정을 따라갑니다. 죽음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들이 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1. 소크라테스, 죽음은 모르는 것일 뿐. 기원전 399년 아테네. 70살의 소크라테스는 법정에 섰습니다. 죄목은 신성 모독과 청년 타락.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탈출을 권했습니다. 돈도 준비했고 경비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죽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실이라고, 고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의 근거에 두려워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 가지 가능성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무입니다. 아무 감각도 의식도 없는 상태. 그렇다면 죽음은 고통이 아닙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과 같습니다. 고통스러울까요?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혼의 이동입니다. 죽음 이후 또 다른 세계가 있다면 거기서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 같은 위대한 선인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려울까요? 오히려 기대할 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논리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 위에서 두려움을 재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일 수 있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움이 정당한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려움은 절대적 공포에서 다룰 수 있는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과장해서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그렇습니다. 병이 그렇습니다. 노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서 미리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상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해석은 사실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묻습니다. 정말로 아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그의 죽음은 용감했다기보다 정직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했고 그 알매 한계 위에서 담담히 독배를 들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죽음은 우리와 무관하다. 기원전 3세기 아테네 근교. 에피쿠로스는 정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쾌락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말한 쾌락은 방종이 아니라 평온이었습니다. 고통 없는 상태, 불안 없는 마음. 그것이 그가 추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불안은 죽음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의 공포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논리적 해체를 통해. 그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와 무관합니다. 이 문장은 간결하지만 강력합니다. 죽음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오는 순간 나는 사라집니다. 사라진 나는 고통도 두려움도 후회도 느낄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고통받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뒤의 나를 상상합니다. 관 속의 나, 썩어가는 나, 잊혀지는 나. 하지만 그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유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오류입니다. 죽음의 공포는 감각적 상상에서 옵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독이라고, 차가움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죽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죽음은 느낌의 부재입니다. 감각이 없는 상태를 감각으로 상상하니 두려운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태어나기 전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해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죽음에 대한 과장된 해석을 제거하는 것. 죽음을 사실 그대로 보는 것. 그러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그는 죽음을 제거하려 한 게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체가 아니라 해석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무서워합니다. 에피쿠로스는 그 이미지를 해체했습니다. 죽음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이 감정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감정의 근거를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두려움은 삶을 잠식합니다. 에피쿠로스는 그 잠식을 막으려 했습니다. 3. 스토아 철학, 죽음은 자연의 일부다. 2세기 로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습니다.
전쟁을 지휘하고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는 혼자 글을 썼습니다. 명상록. 그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책이 아니라 자신에게 쓴 일기였습니다. 그는 매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오만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죽을 것입니다. 죽음을 상기하는 것. 스토아 철학의 핵심 수행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 종종 오해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뜻으로 혹은 허무주의적 체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건 정반대였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삶이 선명해집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있고 이미 지나간 시간은 기록하지 않으며 마치 무한한 저수지에서 물을 퍼내듯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죽음을 잊으면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기억하면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죽음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자연의 질서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고 생명이 자라고 사라지는 것처럼 죽음도 자연의 일부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썼습니다. 죽음은 생명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과정입니다. 젊음도 자연이고 노년도 자연이며 성장도 자연이고 성숙도 자연이며 죽음도 자연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을 거부하면 고통이 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왜 오는지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막을 수 없지만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제대로 살지 못한 삶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건 허무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을 정직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미루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 위에서 오늘을 살았습니다. 4. 하이데거, 죽음을 자각할 때 비로소 나가 된다. 20세기 독일. 마르틴 하이데거는 죽음을 다르게 봤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었습니다.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죽음은 가장 나다운 사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들로 삽니다.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좋다니까,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고 사회적 역할 속에서 나를 정의합니다. 좋은 부모, 성실한 직장인, 괜찮은 사람. 이런 정의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역할의 합이 아닙니다. 역할 너머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그 나를 마주하는 순간이 죽음 앞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나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오롯이 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와 마주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분주합니다.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서 나는 희미해집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은 뒤로 밀립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질문이 돌아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삶일까요? 이 관계는 진심일까요? 나는 나답게 살고 있을까요? 하이데거는 이걸 선구적 결의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을 앞서 자각하고 그 자각 위에서 삶의 결단을 내리는 태도. 죽음을 회피하면 우리는 그들로 삽니다. 죽음을 직면하면 우리는 나로 삽니다. 이 말이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타인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이 아니라 내가 정의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은 어렵습니다. 추상적이고 때로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삶은 남의 것이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은 나의 것이 됩니다. 중장년이 되면 이 질문이 더 절실해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느낍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유한해집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는 줄어듭니다. 그때 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이데거는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통해 이 질문과 마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주함 속에서 진짜 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공통점 정리, 그들은 왜 덜 두려웠는가? 소크라테스, 에피쿠로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하이데거. 시대도 다르고 철학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질문했습니다. 죽음을 해석했습니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통합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인간이 두려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을 알았습니다. 첫째, 죽음에 대한 과장된 해석을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죽음을 절대악으로, 상실의 총합으로, 모든 것의 종말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그 해석을 점검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죽음이 정말 그렇게 끔찍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끔찍한 것일까요? 둘째, 죽음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죽음을 금기시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말하고 생각하고 글로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죽음은 추상적 공포에서 구체적 주제로 바뀌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룰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죽음 이후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죽음 이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나 지옥, 환생이나 무에 대한 확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죽음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삶은 현재의 과제입니다. 넷째, 죽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됩니다. 사소한 것이 사소해지고 중요한 것이 중요해집니다. 죽음은 삶의 방향을 교정하는 나침반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해했습니다. 이해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환영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죽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집착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오늘을 삽니다. 6. 현실 적용.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 철학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사유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사소한 분노가 줄어듭니다. 누군가 무례했다고, 일이 뜻대로 안 됐다고, 사소한 일로 화가 납니다. 하지만 죽음을 떠올리면 그 화가 얼마나 하찮은지 보입니다. 1년 뒤, 10년 뒤, 죽음 앞에서 이 화는 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화를 쏟을 이유가 있을까요? 죽음을 생각하면 관계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누구에게 진심을 전할 것인가? 죽음은 이 질문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중장년이 되면 부모는 늙어가고 자식은 떠나갑니다. 배우자와 함께할 시간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시간이 귀해집니다. 미루던 일을 시작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실행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죽음은 시간의 유한성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그 유한성 속에서 우리는 더 진지해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의 기준이 재정렬됩니다. 남들이 정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사회적 기대가 아니라 나의 가치. 죽음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이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태도의 전환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전환이 삶을 바꿉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했고 자식들은 독립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배우자와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불편합니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배우자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침묵이 어색하고 함께 있어도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10년 뒤 혹은 5년 뒤 둘 중 하나는 먼저 떠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는 작은 시도를 합니다.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죽음이 관계를 바꾼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좋은 딸, 좋은 엄마, 성실한 직장인. 하지만 이제 묻습니다. 나는 뭘 원하는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녀는 결단합니다.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합니다. 미뤄뒀던 여행을 떠납니다. 남은 시간을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삽니다. 죽음이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철학책을 읽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옵니다. 7. 클로징.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자들도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마시기 전 떨렸을 것입니다.
세네카도 자결 명령을 받았을 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이데거도 죽음 앞에서 불안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되 두려움을 해석했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너머의 질문을 붙잡았습니다. 왜 두려운가? 정말 두려워할 만한가? 이 두려움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죽음이 덜 두렵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관계가 달라지고 시간이 귀해집니다. 죽음은 끝이지만 동시에 기준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오늘이 선명해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누구와 함께 할지, 어떻게 살지, 이 질문들이 분명해집니다.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건 답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조금 더 진지해집니다. 조금 더 나답게 삽니다. 죽음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또렷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철학자들이 남긴 유산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한 게 아니라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을 보여준 것. 죽음을 이긴 게 아니라 죽음을 이해한 것.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오늘을 살아간 것. 결국 죽음은 언젠가 옵니다. 우리가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오늘이 달라집니다. 철학자들은 이 진실을 먼저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